안녕하세요. 자, 경제학 문제풀이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27강 화폐금융시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폐금융정책의 경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24번 되겠습니다. 11장의 24번 문제. 자, 24번에 시장 이자율이 매우 낮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리라고 기대하여 채권 대신에 화폐를 전부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유동성 함정이죠. 이자율이 낮을 대로 낮았어. 거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자율은 반드시 오른다. 그럼 채권 가치는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전부 다 매각함으로써 화폐 보유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동성 함정, 케인즈의 핵미사일 이론이죠. 최저이자율 수준에서 화폐 수요가 수평입니다. 화폐 수요 곡선이 되죠.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가 유독 만약에 여기서 마지노가 걸렸다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 이자율이 바닥권으로 인식되면 화폐 수요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유동성 함정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이렇게 늘리면 이자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내려가잖아. 근데 통화량이 늘어도 이자율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 거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가 막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이잖아요. 그죠? 금융의 효과가. 근데 이제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게 안 내려가고, 그럼 이것도 전혀 증가되지 않고 전혀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통화주의를 곤란케 한 그런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따라서 설명 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금융, 이 메커니즘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 잔고가 있죠. 통화주의가 강조하는 금융의 메커니즘이죠. 자산 증가로, 늘어난 통화량이 자산 증가로 인식돼가 있고 소비를 늘려가지고 소득이 올라간다면, 요거는 이제 피고가, 실질 잔고가인데, 이게 이제 통화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금융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 메커니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요거는 이제 케인즈파의 메커니즘인데 여기 전혀 효과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일어난다면 이런 유동성 함정에도, 이것도 금융은 금융정책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렇지 금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도 금융이 효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 효과, 그죠? 근데 이제 이 피고 효과 이런 거를 시험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그 시험에서는 이런 기본 효과를 생각을 해야 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피고 효과를 언급한다든지 출제자가 그걸 언급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통화주의 뭐 언급이 나오면 이걸 고려해야 되지, 우리가 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금융의 기본 메커니즘은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은 연 10%, 실질 GDP 증가율은 연 마이너스 2%, 인플레이율은 연 2%. 여기까지 나오면 그 PCA 교환 방정식을 활용한, 그 항등식을 활용한 계산 문제죠. 요거 MB 꼴 PY. 오늘날에도 항등식입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요 항등식에서 V와 Y가 실질 소득과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니까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직비례로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옛날 고준파의 견해고, 그걸 떠나서 이 식은 오늘날에도 항등식으로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 식을 이용해서 통화량 증가율 결정하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변화율로 바꿔버리면 통화량 증가율 곱하기는 플러스 유통속도 증가율, 물가 증가율 플러스 실질 소득 증가율,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다 쭉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화량,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 식입니다. 이 식. 딱 떠올려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10%고요. 10%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2%. 요거 실질 GDP 증가율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은 연 2. 인플레이율, 물가상승 연 2. 그러니까 요 두 개 다 하면 지금 0이잖아. 0. 0. 그러니까 요것도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연간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을 만들려면 여기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유통 속도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0%가 답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다음 중 통화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통화량 변화 요인을 모두 찾아라. 우리 머릿속에 통화량 변화 요인은 3개, 4개, 7개죠. 통화량 변화 요인, 파생통화 변화 3개 혹은 2개, 보는 통화 요인 4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3개, 4개, 그래서 총 7개죠. 여기는 현금 보유 비율,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율, 법정 지급 준비율, 통화 성수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는 통화, 중앙은행에 의해서 돈이 찍혀 나오는 방법들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머리 싹 쓰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요인을 골라라 이 말이죠. 자, 모두 골라라면 1. 보는 통화의 크기. 요거는 이제 요거 전체를 봐. 요거 물론 요거를 변화시키는 게 4가지가 있지만 보는 통화를 변화시키면 통화량이 직격탄으로 변하죠. 1 맞고요. 2. 민간의 현금 화폐와 예금 화폐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냐 아니면 예금을 많이 하냐. 그럼 요거죠. Z. 그게 현금 보유 비율 아닙니까? 예금을 안 하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면 올라가게 되고 그걸 파생통화 떨어지고, 예금을 많이 하고 현금 보유 비율을 줄이면 파생통화, 통화 성수가 늘어서 파생통화가 늘게 되죠. 그럼 이제 2번도 맞고요. 3번 이자율이 나왔어요. 자, 이자율. 자, 일단은 이자율이라고 한 게 여기 7개 없잖아 지금. 요 3개 하나, 4가지는 이걸 움직이는 4가지에는 이거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내생적 통화 공급, 중앙은행과 관계없이 경제 내적으로 통화량이 변화되는 요인으로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화폐 공급을 그릴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공급이 는다. 이런 화폐 공급을 그릴 때 이걸 내생적 화폐 공급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의 정비례로 영향을 받는 그래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역시 현금 보유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이자율이 막 오르는데 누가 장롱 속에 돈을 갖고 있습니까? 빨리 누구한테 뭐 빌려주든지 해서 이자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떨어져서 통화 성수가 커져서 파생 통화가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지만은 요 Z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자율이라는 게. 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 2, 3 전부 답니다. 27번에. 다음 28번. 시장 이자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다. 지금 시장 이자율이 금융당국의 목표치보다 너무 낮다. 그래서 목표치가 R 스타라 합시다. 근데 실제 이자율이 이거보다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올려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럼 금융당국은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뭐 기준금리를 뭐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어이구 화폐 시장 보세요. 이게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이거 이자율인데 통화당국은 이 화폐 공급을 조절해서 이제 이자율을 올리려면 화폐 공급을 줄여버려야 되죠. 그럼 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치에 근접하겠죠. 실제 시장 이자율이. 통화량을 축소시킨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봅시다. 몇 번이 답인가? 1번 정부 시책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다. 중앙은행. 이러면 통화량 증가입니다. 이거. 중앙은행이 정부 지책에 돈을 빌려주면 통화량 증가, 보는 통화 증가고요. 2번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이거 통화량 감소죠. 보는 통화 감소.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시중은행에 대해 법정 지급 준비를 낮춘다. 이건 파생통화 증가. 그러니까 통화를 증가시킨다. 다 통화량, 이거 보기 5번은 아니고요. 보기 1, 3, 4는
좀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그럼 통화 증가되면 오히려 이자율이 더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국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죠. 자, 그렇게 푸시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번. 국제 수지의 흑자로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쪽으로. 국제 수지 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의 불안이 예상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그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고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럼 이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량을 축소시켜야 되죠. 통화량 축소. 네. 그럼 적절한 것은 1번 보조금 등을 통해 수출을 보다 증대시키는. 수출을 하면 달러가 더 들어오잖아요. 수출하면 달러를 더 벌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더 증가됩니다. 안 되고. 2번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한다. 국채를 매입한다. 이게 통화량 증가죠. 3번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이것도 통화량 증가죠. 그럼 4번에 중앙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여기 답이네. 법정지급준비를 인상하면 파생 통화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화 유입에 의한 통화량 증가를 상쇄시키죠. 답은 4번이고 5번도 통화량 증가합니다. 정부는 중앙으로부터 차입을 증대시킨다. 통화량 증가합니다. 다음 35번에 앞으로 매년 연말에 1억 원씩 영구히 지급받을 수 있는 영구채권이 있다. 영구채가 있다. 금년 연초에 현재의 이자율이 연 5%에다가 10% 상승하면 영구채의 현재 시장 가격은,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자율이 이제 5%에서 10% 올라가니까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 있잖아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주식 뭐 토지나 건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서 매년 A원의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R분의 A죠. 이자 R분의 A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 일단 요거 계산하고요. 요 채권은 매년 1억 원을 받죠. 채권 이자, 액면 이자를 1억 원씩 받는다. 근데 이자율이 5%에 10% 올라간다. 0.05에서. 그러면 요 0.05에서 요 가격이 요건데 이자율이 10%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겠죠. 1억 나누기 0.05 하면 20억입니까? 20억? 1억 나누기 0.5는 10억. 10억 해서 채권 가치가 10억이 감소합니다. 10억만큼 감소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요거는 쉬운 문제고 계산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그러면 계산 문제에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수익이 10년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10년까지 발생하는 채권이 있다.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A1 1 플러스 R에 1성 플러스 땡땡땡땡땡 A10 1 플러스 R에 10성 이렇게 하죠.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10년째까지 발생하면. 만약에 수익이 5년까지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를 보아라. 매년 A1의 수익이 5년까지 발생한다면 1 플러스 R에 1성 플러스 땡땡땡 A5 1 플러스 R에 5성까지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세 개 중에 보세요. 이거는 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수익이 10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이 5년까지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다 요 분모의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산가치 다 떨어지고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자산가치는 다 올라갑니다. 근데 요 같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요 가격의 변화가 심한 것은 어느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자율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갔다 합시다.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요 자산가치가 올라가겠는데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요거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여기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0년 만기짜리는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가고요. 5년 만기짜리는 제일 적게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들었으니까. 요 내용은 알아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기가 길수록, 긴 자산일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 내용은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제일 심합니다. 이자율 같이 움직일 때 자산 가격 변동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적게 변합니다.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럼 37번 가볼까요? 37번. 다음 중 채권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원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어차피 액면이 이제 딱 약속한 만큼 받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요인, 다른 말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 이렇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럼 그게 요인이 아닌 것은 찾아라 했으니까, 자, 봅시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정부가 국채를 막 시중에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럼 어쨌든 정부가 이 국채도 채권이잖아요. 시중에 막 발행하면은 채권의 공급 증가로 채권 가격이 다운됩니다. 채권을 막 시중에 막 발행해 버리니까 채권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고. 2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그럼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에 채권 사러 안 오잖아요. 아니, 사러 안 오고 또 산 것도 팔아가지고 처분해가 저기 집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2번도.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기업이 회사채를 막 발행하여 투자 재원을 좀, 이것도 뭐 국채를 발행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막 시중에 발행해버리면 채권의 공급 증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럼 4번에 외국인의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틀리네요.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막 사러 들어오면 우리 국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고, 5번에 내국인의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채권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수익률은 올라가게. 채권 가격이 국내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럼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8번은, 지난 시간에 화폐 금융 정책의 경로를 설명드리는데,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됩니다. 화폐 금융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전달 경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는 옛날 장기적인 효과, 옛날 고승파의 효과, 그 화폐 중립성 효과, MB콜 PY 효과는 또 없네요. 이게 없고 좀 단기 효과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단기 효과는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돼서 이자율 내려가고 투자가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기본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주의가 주장하는 게 이제 자산 증가로 소비가 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죠. 요거 두 개 갖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이야기한 요거 통화량 증가로 이 통화량 증가된 거로 채권을 사면은 채권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 말 없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 늘어나면 이자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고, 보기 1번은 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 왜? 또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다른 여건이 불변인 상태였어요. 이자율 떨어지면 주가도 R분의 A잖아요. 주가도 A가 이익 배당이고요. 이익 배당과 이자율로 나눈 거죠. 주가. 그러니까 이자율 내려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주가 오르면 우리가 기업들이 투자가 촉진될 수 있죠. 토빈의 Q 이론에 의하면. 그럼 3번은 요거 이야기하네. 요거 3번.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민간의 자산 증가로, 실질 자산 증가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기 1번, 2번은 요거 이야기고, 보기 3번은 요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번은 좀 이따가요. 5번 보세요.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화폐량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유동성을 적정으로 유지하게, 돈이 죽으려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 같은 건 아무리 축소하겠죠. 그래야 유동성이 확보되죠. 돈이 아무래도 적어지는데 뭐 투자 같은 거 막 해버리면 유동성이 없어지나요, 그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근데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야, 부동산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거 이제 이거는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더 넓게. 여기에 이제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간의 투자 자금을 크게 나눠서요.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되는가, 금융 쪽으로 투자될까,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투자될까, 부동산 쪽으로 투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민간의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로 갈까, 아니면 금융자산 투자로 갈까, 이걸 결정하는 거는 여기 이자율이 파라메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쪽보다 금융자산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금융자산 이거 해봐야 뭐냐,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보기 4번이 화폐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쪽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4번이. 자, 그 다음 이제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어떤 계산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40번. 자, 요구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 0.4, 40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의 비율입니다. 요거죠, 요거니까. 예금에 대한 현금의 비율이 40%. 그 다음에 민간 주체들은 현금 외에는 모두 요구불 예금에 예금한다. 또한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다. 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모두 대출한다. 뭐 초과 지급 준비금은 없다고 가정되어 있고요. 그럼 지급 준비금이 100억 원이라면 전부 다 이제 법정 지급 준비금인데,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라면 구하라는 게 본원 통화량은 얼마며, 이 나라의 본원 통화량은 얼마며 M1이 얼마냐 그랬죠. 본원 통화량이 얼마며 M1 협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변화가 아니고 현재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이 금액을 알려면은 요거 3개 더 하면 되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현금 통화, 은행이 금고에 갖고 있는 시제금, 그다음에 법정 지급 준비금, 요거 3개 더 하면 본원 통화량과 같다 그랬죠. M1은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통화 플러스 은행이 받은 요구불 예금의 총액. 물론 여기 뭐 수시 입출식 저축승예금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축승예금 없다고 해놨잖아요. 현금 아니면 전부 요구불 예금에 예금한다. 요거 이제 없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꼭표보다 이제 제로를 할까요? 수시 입출식 저축승예금 요거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은행은 또 그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모두 대출한다니까 시제금 없네요, 그죠? 이것도 없네, 제로. 은행 금고에 지금 남은 돈 하나도 없고, 예금 받으면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전부 대출해준다. 자, 그럼 여기 문제 일단 이거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잖아. 그럼 이거 100억이네, 100억. 여기보다 민간 현금은 얼마냐 여기 있네요. 총 예금에 대한 현금의 비율이 40%죠. 그럼 총 예금을 알면 되겠죠. 총 예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죠.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 아닙니까? 그럼 총 예금을 은행이 받은 것 중에 20%를 법정 지급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총 예금액이 얼마란 말입니까? 500억이죠. 500억. 예금을 500억 받았으니까 그 20%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니까 100억을 지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예금액이 500억이네. 그럼 여기 이제 500억 들어왔어요. 요구불 예금 총액이 500억. 그럼 이제 민간 현금만 구하면 되잖아. 여기 있네. 총 예금이 500억에서 여기 40%가 되려면 민간 현금은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200억. 그래서 요거 200억. 2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량은 이제 아마 300억이네, 그죠? 300억이고 협의 통화량 M1은 70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차근차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관련된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을 물어봤습니다.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여러 기업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틀리죠. 그 분산 투자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자, 투자론 증권시장론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의 위험도를 크게 분류하면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크게 나눠지죠.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 그러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은 그 투자를 할 때 한 곳에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도입니다. 아니 100억이 있는데요. 이거 100억을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한 기업에다가 다 투자해버렸어요. 한 기업에다가.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만약에 그 기업이 부도나면 100억 다 날려버리잖아. 이런 놈이 위험입니다. 근데 이제 100억을 투자할 때 10억씩 A기업, B기업, 10개 기업에 10억씩 나눠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개 기업이 부도나더라도 뭐 이렇게 위험도가 좀 적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곳에 올인 투자라니 이제 그걸 비체계적 위험이랍니다.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도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려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러네. 그건 틀리죠.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은 시장 상황의 변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인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경험해봤자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맞았다. 네? 그죠? 금융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발발했다. 뭐 그러면 대공황이 발생한다. 뭐 대공황이 발생한다. 등등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합니다. 체계적 위험. 이거는 이제 체계적 위험을 이게 분산 투자로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이건 체계적 위험을 줄이려면 시장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죠. IMF 위기를 안 만나든지 이렇게 시장을 관리해야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여러 기업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번, 3번이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나오네요. 효율적 시장 가설. 그 주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 우리 그 경제학에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완전 경쟁 시장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식 가격이 시장의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주식 가격이 랜덤워크를 따른다. 뭐 갈지자, 랜덤워크, 어디로 튈지 모른다. 주식 가격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이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커진다. 이거 앞에 설명했잖아요.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변동됐을 때 그 채권 가격의 변화가 심각하게 변하죠. 맞고요. 그럼 답은 5번에는 적절하지 않은가 참 1번이고, 그죠? 5번도 맞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는 주식하고 채권 두 개 따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주식하고 채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안전합니까?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이 두 개 중에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면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전하죠. 이 두 개만 따지면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이 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고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간다. 그죠? 채권을. 그럼 채권 수요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이자율, 국채 이자율은 하락한다. 맞죠? 채권 수익률이네요.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은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그럼 42번 한번 봅시다. 통화량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본원통화 감소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통화성수는 감소한다. 틀리죠. 증가합니다. 지급준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하기 때문에 통화성수는 커지죠. 통화성수는 있잖아요. 현금 보유 비율, 지급준비율 1 현금 보유 비율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죠? 1번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볼까요?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람들이 예금에 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인다면 통화량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현금 보유 비율. 이게 증가된다면 통화 성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생 통화가 떨어집니다. 4번에 지급준비율이 부족한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긴급 대출 지원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 하죠. 재할인 금리라 한다. 맞고요. 그 다음 5번에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 100%로 규제된다면 그러면 은행이 필요 없죠. 예금 받은 것 100%를 지급준비해야 되면 대출 1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이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급준비율이 100%로 규제된다면 본원통화 통화성수가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동일하다. 맞죠? 파생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통화성수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본원통화량 곱하면 우리나라 M1이 계산되는데요. 그럼 이게 100%다. 지불준비율이 100%라 여기 지수를 하니까 1이죠. 1. 여기 1이면요. 이거 날라가고요. 이게 전체가 1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율이 1이 되라도 여기 1입니다. 현금 보유 비율이 1이면 요거 1 빼기 1이니까 제로 날아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1이거든요. 현금 보유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보유 비율이 1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고요. 은행에 이런 땡립도 저금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이거나, 그 다음 지급준비율이 또 1이면 이게 전체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을 넣어도 은행들이 1원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한다면 파생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두름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것이 맞고. 그 다음 43번 계산하면 되네요. 43번에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여기 이제 금융기술 아닙니까? 금융기기인데 이게 사용하기 이전에는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이 20%였어요. 당연히 현금 자동 지급기 없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물건 살라고, 그죠? 그래서 현금 ATM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현금 보유 비율이 20%였다. 근데 이제 ATM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이제 뭐 옆에 편의점에 ATM기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현금 보유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은행에 이제 돈 넣어놓고 바로 뭐 돈 필요할 때 편의점 둘러가 있고 ATM기에서 돈 뽑아가서 쓰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ATM기를 사용한 이후에는 현금 보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0%로 낮아지네요.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25%다. 지급준비율이 25%다. 25%. 이 경우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1조 원을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1조 원을 매입하면 1조 원의 본원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이때 통화 공급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 보기 보니까 ATM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한다. 이거 다 보니까 뭐 이제 ATM기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되기 이후에 여기 이제 Z값이 달라지지만 이제 충격은 중앙은행이 1조 원의 본원 통화량을 증가했다. 그럼 우리나라 통화량이 얼마나 변하겠는가?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 통화 공급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네요. 통화 공급 방정식으로. 이거 통화 성수 1-Z분의 1 곱하기 본원 통화량 하면은 통화량이 계산돼.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TM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현금 보유율이 20%니까요. 지불 준비율은 그대로고. 그러면 이제 이걸 1조 원을 늘리면 이거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금 보유율이 0.2니까 0.2 플러스 0.25 1 마이너스 0.2분의 1 이게 통화성수고요. 그러면 이제 1조 원을 늘리죠. 보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보는 통화를 1조 원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이 얼마 증가되겠는가 이건데 요 계산하면 이거 보세요. 0.8에 0.25 곱하면 0.2죠. 0.2 더하면 0.4분의 1은 2.5거든요. 그래서 2.5조 원이 증가합니다. 2.5조 원이. 근데 이제 요 ATM기가 도입되면 현금 보유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통화 성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 더 크게 증가됩니다. 그죠? 보세요. 현금 보유율이 0.1이면 0.1, 0.25, 1 마이너스 0.1 분의 1. 현금 보유율이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0.2에서. 그럼 통화 성수가 더 커집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조 원을 곱하면 요거는 계산이 그 밑에 계산된 거 보니까 딱 안 떨어지고 약 3.1조 원이 나옵니다. 약 3.1조 원. 그러니까 같은 1조 원이라도 통화 성수가 커지니까 이게 통화량이 더 많이 팽창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문제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옳은 것은 1번 ATM 사용하기 전에 통화 공급량이 3조 원 증가한다. 이거 2.5조 원이에요. 2.5조 원.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3번이 답이에요. ATM을 사용한 후에 통화 공급량의 증가량이 ATM을 사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약 0.6조 원이 더 크다. 0.6조 원이 더 크다. 이 차이가. 그런 문제입니다. 44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업과 니은. 풀의 정리가 나오네요. 풀이 요럴 때는 금융정책을 펼칠 때 지표를 뭐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줘야죠. 풀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간 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물 부분이 불확실하다. 실물시장이 불확실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확실하다는 거죠. 실물시장이 좀 불안하고요.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통화정책을 펼칠 때 지표로 통화량 자체를 지표로 잡으랬죠. 통화량 자체. 이자율보다는. 그래서 기업은 통화량 자체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금융이 불확실하고 실물시장이 안정이면 그거는 또 투자가 이자율의 영향을 잘 받으니까 이자율을 지표로 잡아라. 그래서 기업은 통화량, 니은은 이자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계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뒤에 계산 문제도 좀 나오네요. 그죠? 뒤쪽에 46번 계산 문제. 46번 계산 문제. A국의 통화량이 현금 통화는 150. A국이 현금은 150원. 예금 통화는 450. 총 예금은 450이다. 지급준비금이 90원이다. 지급준비금이 90원이다. 이래놓고 통화성수를 구하라 했어요. 이 나라의 통화성수를 구하시오. 통화성수를 왜 안 합죠, 여러분? 현금 보유 비율 플러스 지불준 비율 1 마이너스 현금 보유 비율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현금 보유 비율이 얼마인지 지불준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Z가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R은 쉽죠. R은 지불준 비율은 총 예금액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R은 총 예금액에 대한 은행들이 지급 준비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이죠. 그죠? 그럼 450에 대한 90이잖아요. 450원 예금 받아가지고 지급 준비를 90원 하고 있으니 지급 준비율은 몇 프로? 20%죠. 우리 5개 하면 450이 나니까 20%죠. 0.2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 현금 보유 비율, 요걸 이제 이 용어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거 비율 아닙니다. 450에 대한 150의 비율 아니죠, 이거. 우리 Z는 총 통화량에 대한 민간 현금의 비율입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함정이 뭐라? 현금 보유 비율은 요것분의 요거 아니냐?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의 비율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데 큰일 납니다. 총 통화량에 대한 민간 현금의 비율입니다. 총 통화량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 현금은 150원인데 그럼 여기에 총 통화량은 얼마냐면 이 두 개 합치면 600이죠. 600.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금을 예금하고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합한 거라 했을 때 이게 민간연금, 총예금 합친 게 총화량이잖아. M1 협의통화량. 그래서 600분의 150입니다. 600분의 150. 이거 조심해야 돼요. 600분의 150입니다. 총통화에 대한 민간연금의 비율이 Z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입니까? 0.25죠. 0.25.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Z는 0.25고요. 지불준 비율은 0.2고요. 1-0.25분의 2죠. 계산합니다. 자, 0.75에 0.75 곱하기 0.2하면 0.75에 0.15죠. 0.15. 0.25 다음에 0.4. 0.4분의 1은 2.5가 되겠습니다. 2.5. 이런 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조금 또 계산 문제 한 두세 개 있는데, 두 개 정도 남았네,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12장 이렇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 46번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0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어떤 계산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40번. 자, 요구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 0.4, 40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의 비율입니다. 요거죠, 요건가. 예금에 대한 현금의 비율이 40%. 그 다음에 민간 주체들은 현금 외에는 모두 요구불 예금에 예금한다. 또한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다. 은행은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모두 대출한다. 뭐 초과 지급 준비금이 없다고 가정되어 있고요. 그럼 지급 준비금이 100억 원이라면 전부 다 이제 법정 지급 준비금인데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라면 구하라는 게 본원 통화량은 얼마며 이 나라의 본원 통화량은 얼마며 M1이 얼마냐 그랬죠. 본원 통화량이 얼마며 M1 협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변화가 아니고 현재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이 금액을 알려면은 요거 세 개 더하면 되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현금 통화, 은행이 금고에 갖고 있는 시제금, 그다음에 법정 지급 준비금, 요거 세 개 더하면 본원 통화량과 같다 그랬죠. M1은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통화 플러스 은행이 받은 요구불 예금의 총액. 물론 여기 뭐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저축성예금 없다고 해놨잖아요. 현금 아니면 전부 요구불 예금에 예금한다. 요거 이제 없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곱표보다 이제 제로로 할까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거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은행은 또 그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모두 대출한다니까 시제금 없네요, 그죠? 이것도 없네, 제로. 은행 금고에 지금 남은 돈 하나도 없고 예금 받으면 법정 지급 준비금 외에는 전부 대출해준다. 자, 그럼 여기 문제 일단 이거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잖아. 그럼 이거 100억이네, 100억. 100억이구나. 민간 현금은 얼마냐 여기 있네요. 총 예금에 대한 현금의 비율이 40%죠. 그럼 총 예금을 알면 되겠죠. 총 예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지급 준비금이 100억이죠.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 아닙니까? 그럼 총 예금을 은행이 받은 것 중에 20%를 법정 지급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총 예금액이 얼마란 말입니까? 500억이죠. 500억. 예금을 500억 받았으니까 그 20%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니까 100억을 지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예금액이 500억이네. 그럼 이건 이제 500억 들어왔어요. 요구불 예금 총액이 500억. 그럼 이제 민간 현금만 구하면 되잖아. 여기 있네. 총 예금이 500억에서 여기 40%가 되려면
민간 현금은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200억. 그죠? 200억. 2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량은 이제 아마 300억이네요. 그죠? 300억이고, 협의 통화량 M1은 70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관련된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을 물어봤습니다.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여러 기업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틀리죠. 그 분산 투자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자, 투자론 증권시장론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의 위험도를 크게 분류하면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으로 크게 나눠지죠.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 그러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은 그 투자를 할 때 한 곳에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도입니다. 아니 100억이 있는데요. 이거 100억을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한 기업에다가 다 투자해버렸어요. 한 기업에다가.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만약에 그 기업이 부도나면 100억 다 날려버리잖아. 이런 놈이 위험입니다. 근데 이제 100억을 투자할 때 10억씩 A기업, B기업, 10개 기업에 10억씩 나눠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개 기업이 부도나더라도 뭐 이렇게 위험도가 좀 적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곳에 올인 투자라니 이제 그걸 비체계적 위험이랍니다.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도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려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러네. 그건 틀리죠. 체계적 위험은 뭐냐면은 시장 상황의 변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인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경험해봤자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맞았다. 네? 그죠? 금융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발발했다. 뭐 그러면 대공황이 발생한다. 뭐 대공황이 발생한다. 등등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합니다. 체계적 위험. 이거는 이제 체계적 위험을 이게 분산 투자로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을 줄이려면 시장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죠. IMF 위기를 안 만나든지 이렇게 시장을 관리해야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여러 기업의 주식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래야 되고.